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셜록 홈즈의 모험 단편선이었죠. 신랑의 정체를 마저 다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으면서 뭐랄까 참 재밌다. 나는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생각하지 못했지? 했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세심한 관찰력과 어떤 추리력이 바탕이 되어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그래요. 오늘까지 셜록 홈즈 읽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엔 또 재밌는 거로 찾아올게요. 한번 읽어보실 분이 읽어보셔도 좋고요. 편하게 주무시거나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신랑의 정체. 여보게, 왓슨? 인생이란 건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네. 우리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일상도 상상력만으로 모두 구현해내기가 어렵거든. 자, 우리가 한번 날아다닐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 서로의 손을 잡고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 대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여기저기 지붕을 살며시 벗겨내는 거야. 그러고는 지붕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 연이은 괴사건들을 모두 엿보는 거지. 상상이 되나? 그것들은 결코 관습적이지도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일 거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장담하건대 소설 따위는 다시 읽지 않게 될 거야. 베이커가의 하숙집 벽난로 앞에서 홈즈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삶이나 그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부인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들 좀 보게. 노골적이고 상스럽기 짝이 없어. 물론 사실주의에 입각한 기사 태도 때문이겠지만 그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재미도 없고 예술적이지도 않네. 나라면 말이야. 절대로 남의 추한 일상사를 들여다보는 일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자네다운 말이군.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경찰의 보고서나 신문기사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준다고 볼 수는 없어. 경찰 보고서는 공문서 특유의 상투적인 문구에 치중하는가 하면 신문기사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기 마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일상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네. 문제야. 자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세계 대륙에서 공경에 빠졌다고 자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하나같이 인간의 상상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로 괴상한 일들 뿐이니까. 자네는 그렇게 괴상한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일세. 이것 좀 한번 봐보게. 나는 조간신문을 집어들고 한 기사를 홈즈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 난 아직 이 기사를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 분명 술만 마시면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얘기일 거야. 그 여자를 가엾게 여긴 여동생이라
이혼 여자가 신고를 했겠지. 이보다 더 형편없는 소설이 어디 있겠나.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 삶이란 자네가 만난 사건처럼 재밌지도 않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일세. 홈즈는 대답 대신 내가 가리키는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런, 자네가 얘를 잘못 든 모양인데. 뭐라고? 이건 댄더스 별거 사건이야. 전에 내가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잘 알지. 이 남자는 말이야, 자네 예상과는 달리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못해. 착실한 사람이지. 아마 바람은 생각도 못할걸? 그런데 이 남자에겐 몹쓸 습관이 있었는데 그건 식사 때마다 틀니를 빼서 아내에게 던지는 거였어. 어떤가? 이 정도라면 그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이 못지않지? 어서 졌다고 인정하게. 험즈는 개구쟁이같이 웃으며 담뱃갑을 내밀어 담배를 구원했다. 아니, 이건... 나는 깜짝 놀랐다. 담뱃갑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뚜껑 한가운데 커다란 자수정이 박혀있던 것이다. 그 담뱃갑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홈즈의 물건치고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었다. 아, 이거 말인가? 홈즈는 담뱃갑을 이리저리 보며 웃고 있었다. 지난번 아이린 애들러의 사진 사건을 도와준 답례로 포에미와 국왕께서 내게 보내준 것이라네. 자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군. 아, 그래. 이걸 처음 봤다면 이 반지도 처음이겠군. 홈즈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있는 반지를 낀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보였다. 이건 말이야, 네덜란드 왕실에서 보내준 거라네. 왕실의 문제를 해결해줬거든. 물론 사건의 성격상 자네에게조차 말해줄 순 없지만.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사건은 정말 말해주지 않을 셈인가? 나는 지금까지의 논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맡았던 사건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홈즈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하는 수 없군. 하지만 요즘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진 그건 말해줄 수 있겠지? 몇 가지 맡고 있는 것이 있지만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의뢰해온 다소 복잡한 사건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네. 큰 사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부분 큰 사건일 경우엔 동기가 단순하고 뚜렷해서 조사 과정이란 게 없다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서 예리한 분석과 관찰이 필요하지. 그나저나 자네 이리 와서 저 숙녀 좀 한번 보겠나? 홈즈는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우울한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홈즈가 가리키는 곳은 길 건너편이었는데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푹신한 목피 목도리를 두르고 붉은 깃털이 나풀거리는 층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화려한 차림이었다. 더구나 보통의 여성보다 큰 그녀의 체구는 화려한 옷차림과 더불어 시선을 잡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장갑에 달린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간혹 우리가 서 있는 창을 흘기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무언가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커튼 뒤에 서 있는 우리가 보일 리는 없었지만
혹시 눈이라도 마주쳐서 그녀가 민망해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커튼을 잡아당겨 몸을 가렸다. 음,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걸까? 홈즈는 쉬고 웃었다. 나는 저런 증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지. 결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홈즈는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에 던지며 말했다. 저 숙녀는 분명 나를 찾아왔어. 이쪽을 곁눈질로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증거지. 아마도 애정 문제라던가 그 비슷한 일을 상의하러 온 걸 거야.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 남에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렇게 망설일 수밖에. 물론 애정 문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저 숙녀는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사기를 당한 건 아닐 거야. 만약 그랬다면 화가 나고 슬퍼서 남의 이목 따위는 느끼지도 못한 채 이 집으로 돌진해 초인종 줄이 끊어질 정도로 아마 잡아당겼겠지. 그런 의미에서 저 숙녀는 분노했다기보다 당황하고 있어. 옳지. 드디어 결심이 섰나 보군. 홈즈의 예언은 정확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걸음을 옮긴 것이다. 그녀는 길을 건너 곧장 우리가 있는 하숙집을 향해 다가왔다. 곧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자네가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괜찮은 사건이었으면 좋겠군. 홈즈가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깜빡였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나더니 사완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메리 서덜랜드 양께서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완 아이의 뒤에는 우리의 이목을 끌었던 바로 그 숙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을 통해서 본 것 이상으로 키가 컸다. 아이가 작은 탓도 있었지만 마치 작은 나룻배 뒤에 커다란 상선 하나가 돛을 모두 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어서 오십시오. 홈즈는 정중하게 숙녀를 맞았다. 사완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가자 홈즈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무심한 듯하지만 언제나 상대를 꿰뚫어보는 홈즈의 날카로운 눈매를 느끼며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낯선 사람과의 첫 대면에서 과연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기대하는 건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것 이상으로 꽤나 흥미로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즈만의 날카로운 관찰은 언제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숙녀가 불편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홈즈가 입을 열었다. 타자를 그렇게 많이 치시는데 나쁜 시력 때문에 고생이 꽤나 많으시겠군요. 숙녀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변했다. 경악과 공포의 빛이었다. 그녀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홈즈 선생님, 벌써 제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군요. 소문이라니요? 서덜랜드 양에 대한 소문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저 이 일을 해오며 몸에 오래 밴 습관일 뿐입니다. 뭐든지 알아내는 게 저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전 그렇게 하지 못하죠. 모두 훈련 덕분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놀라게 해드린 모양이군요. 물론 제게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서덜랜드 양께서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겠죠?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선생님이 보시는 대로 전 타자를 치고 있어요. 물론 시력도 나쁜 편이고요. 처음엔 몹시 고생했는데 이젠 자판을 눈여겨보지 않고 칠 수 있어서 그다지 불편하진 않아요. 그나저나 참 명성대로 대단하시군요.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실은 에서리즈 부인께서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에 행방불명 되신 에서리즈 씨를 쉽게 찾아주셨다면서요. 경찰도 죽은 걸로 알고 포기했던 사건이라죠? 선생님, 저에게도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사례비는 넉넉히 드릴게요. 한 해에 100파운드씩 들어오는 것 말고도 타이피스트로서 버는 수입도 있으니 섭섭하게 생각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발 호스마 엔젤 씨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봐 주세요. 홈즈는 숙녀의 애원에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양쪽 손가락의 끝을 맞댄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입을 연 홈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 밖의 말이었다. 그 전에 왜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서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덜랜드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당황하는 빛이 스쳤다. 그러고는 잠시 망연하게 홈즈를 쳐다보았다. 네,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화가 나서 정신없이 뛰쳐나왔어요. 실은 제 아버지인 윈티뱅크 씨의 태도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이 자취를 감췄는데도 경찰에 신고는커녕 괜찮을 거라고만 하시지 뭐예요. 게다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상의해 볼 생각도 안 하시더군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니. 한참을 그렇게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전 몹시 화가 나서 외출복을 입고 바로 여기로 달려온 거예요. 홈즈가 물었다. 성이 다른 걸 보니 계부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죠. 윈디뱅크 실은 저보다 겨우 5살 위일 뿐이거든요. 생각할수록 우스운 일이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까? 물론이에요. 엄마는 무척 건강하세요. 그녀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엄마가 재혼을 하시겠다고 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게다가 상대가 15살이나 연하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혼을 막는 건 제 능력 밖이었죠.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제 친아버지는 토트넘 코트로에서 배관업을 하셨죠. 덕분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체를 남겨주셔서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 책임자인 하디 씨가 많이 도와주셨죠. 윈디뱅크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는 어느 포도주 회사의 외판원이었는데 수완이 보통 좋은 게 아니더군요. 어쨌든 그는 엄마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피땀으로 일으켜 놓은 회사를 처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4,700파운드를 받고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렇게 헐값에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사건과는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집안일을 두서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평소 남의 일이라고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홈즈가 짜증이라도 내는 건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했지만 그건 기우였다. 그는 흥미있다는 듯 한껏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까 한 해 100파운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가요? 아니에요. 유산이긴 하지만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클랜드에 사셨던 네드 숙부님께서 저에게 남겨준 것이죠. 숙부님의 유산은 뉴질랜드 공채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2,500파운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공채를 처분할 수 없어요. 그저 연간 4.5%의 이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 흥미로운 얘기군요. 홈즈는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매년 100파운드씩의 이자가 보장되어 있는 데다가 타이피스트란 직업도 갖고 있으니 서덜랜드 양의 생활은 넉넉하신 편이겠군요. 그 정도 수입이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도 가능하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테죠. 숙녀분 혼자 생활하는 데는 한 해 60파운드 정도면 충분하니 말입니다. 아니에요. 전 그 정도까지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적은 액수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그럼 남은 수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제가 관리하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숙부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 이자를 엄마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까진 엄마나 외부아버지께 짐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이 생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이자는 윈디뱅크 씨가 3개월마다 은행에서 찾아 엄마에게 드리는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 생활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타자를 쳐서 받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 장이 2펜스인데 하루에 15장에서 20장은 칠 수 있거든요. 서덜랜드 양께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호머스 엔젤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스마 엔젤이란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금방 붉은 빛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집안일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던 그때와는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나를 흘깃거렸다. 격을 놓칠 홈즈가 아니었다. 아, 이쪽은 제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사건 해결에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마음 놓고 말씀하시죠. 서덜랜드 양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러다 입을 열었다. 가스업자들이 주최한 무도회에서 그분을 처음 알게 됐어요. 주최 측은 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그때부터 초청장을 보내오곤 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언제나 잊지 않고 엄마에게 무도회 초청장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윈디뱅크 씨는 우리 모녀가 그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늘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아니, 파티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못 가게 하는 편이었죠. 심지어 일상의 외출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일요일에 소풍을 가겠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근데 전 무도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꼭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외부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매사에 간섭하고 또 명령하다니. 전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도회는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윈디뱅크 씨는 그런 인간들은 우리와 수준이 안 맞는다며 그렇게 비웃더군요. 또 입고 갈 만한 변변한 옷도 없이 어딜 가려고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제 결심을 꺾으려고 했죠. 가봤자 창피만 당할 거라면서요. 장롱 속엔 한 번도 입지 않은 진홍색 플러시 드레스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결국 제 고집이 이겼답니다. 윈디뱅크 씨는 화를 버럭 내더니 그대로 프랑스에 가버렸습니다. 엄마께는 출장이라고 했다더군요. 며칠 뒤 우리 모녀는 전에 회사에 감독 일을 하셨던 하디 씨와 같이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오스마 엔지 씨를 만난 거죠.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무도회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또 화를 냈겠군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었어요. 화를 내기는커녕 껄껄 웃기까지 했죠. 여자들이란 고집을 부리면서 막아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면서 말이죠. 음, 그랬군요. 어쨌거나 서덜랜드 양은 그 가스업자 무도회에서 오스모 엔젤이라는 신사를 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다시 만나신 건 언제였나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죠. 지난밤에 집에 잘 도착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서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만났습니다. 두 번은 공원을 함께 산책도 했죠. 하지만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부터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윈디뱅크 씨가 싫어했거든요. 그 사람은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아주 질색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결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더구나 여자란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입번호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홈즈 씨,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집 안에만 있었어야 어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가정을 못 꾸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자 홈즈가 말을 돌렸다. 그 뒤에 엔젤 씨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오스만은 편지로 일주일 동안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을 해왔어요. 실은 일주일 뒤에 윈디뱅크 씨가 다시 프랑스로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매일같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왔기 때문에 윈디뱅크 씨는 물론이고 집안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죠. 엔젤 씨와 결혼은 언제 약속하셨나요? 서덜랜드 양은 얼굴을 붉혔다. 처음 산책을 한 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서덜랜드 양, 엔젤 씨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스머는 리드놀가에 있는 어느 회사의 회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잠깐만, 서덜랜드 양?
그 회사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건 정확한 이름은 저도 듣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럼 그분이 사는 곳은 아시겠죠? 스머는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 주소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단지 리드놀가라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렇다면 답장은 어디로 보내셨죠? 리드놀가 우체국 사수함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서 편지가 오면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게 될 거라면서 간곡하게 말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타자로 편지를 쳐서 보내면 남들이 눈치채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그건 역시 반대하더군요. 왜죠? 그분은 우리 사이에 기계가 끼어드는 일이 싫다고 했어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여야만 정말 제가 보낸 느낌이 들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말했죠. 홈즈 선생님, 그분은 그토록 절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그분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쓰시는 정말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럼 엔젤 씨도 자필로 편지를 써보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타자로 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선 그럴 수밖에 없다며 참 미안해하곤 했죠. 흠, 의미심장한 대목이로군요. 네? 아닙니다. 그 외에 엔젤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은 따로 없습니까? 그 외라면 글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서덜랜드 양. 사건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 단서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 성격이나 옷차림 그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뭐든 좋으니 주저 말고 말씀해 보시죠. 서덜랜드 양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분은 몹시 내성적인 분이세요. 태도나 목소리 모두 조용조용한 편이죠. 남들 눈에 띄는 게 싫다면서 늘 저녁에 만나 산책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매우 낮고 작았는데 약간은 어눌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편도선을 앓은 이후에 생긴 버릇이라고 하더군요. 그 외에는 아, 그래요. 옷차림을 말씀하셨죠? 그분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셨습니다. 또 눈이 빛에 약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저녁에 만나면서도 색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 말인가요? 네, 가로등 불빛에도 눈을 찡그릴 만큼 약시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날 그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윈디뱅크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갑작스러운 결혼식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에게 구원하셨답니다. 결국 저도 허락했죠. 그만큼 그분의 청혼은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허락하자 그분은 저더러 성수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에 충실하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더군요. 맹세를 말입니까? 이상한 구원 방법이로군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맹세를 요구하는 것만 봐도 호스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하셨죠. 사실 엄마는 예전부터 호스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무도회에서 만난 날부터 계속 그분의 일이라면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죠. 어떤 때 보면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을 정도였어요. 그분이 엄마에게 일주일 안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엄마는 두말하지 않고 허락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로서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윈드웨이크 씨가 아무리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제 아버지인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는 하고 식을 올려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근데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단 식을 올리고 나면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요. 윈드뱅크 씨가 화를 내면 엄마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하시더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 내키지 않았어요. 물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만큼 애정이 있다거나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있진 않으니까요. 단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도둑 결혼하듯 은밀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윈드뱅크 씨가 다니는 프랑스 회사 지점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점은 보르도에 있었죠. 하지만 그 편지는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침에 반송되어 돌아와 버렸습니다. 윈디뱅크 씨가 그곳에 안 계셨던 건가요? 네, 편지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으로 떠났다고 하더군요. 누가, 누가 그러던가요? 윈디뱅크 씨에게 직접 들었어요. 영국에 도착해서야 회사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서덜랜드 양으로선 유감스러운 일이었겠군요. 네, 그쵸. 하지만 그땐 이미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게 치르고 싶다는 호스머의 주장대로 다른 하객은 없었어요. 식장은 킹스크로스역에서 가까운 세인트 세비어 성당이었고 식이 끝나면 곧바로 세인트 판크리스 호텔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죠. 결혼식 날 호스머가 이륜마차를 타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전 때마침 반송된 편지를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던 차였죠. 저는 모든 걸 운명이라 여기고 오스머가 타고 온 마차에 엄마와 함께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마차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분은 마침 지나가던 사륜마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두 마차는 거의 동시에 성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탄 마차가 먼저 성당에 도착했고 얼마 되지 않아 그분이 탄 마차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 그분이 마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마차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더군요. 기다리다가 지친 마부가 성을 내기 시작했죠. 손님, 세인트 세비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주무시기라도 하시는 겁니까? 마부가 내려와서 목청을 높이며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아, 홈즈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은 달리는 마차 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응? 분명히 마차에 타는 걸 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렇게 마보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홈즈 선생님, 그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의 일입니다. 그분이 마차에 오르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로서는 좀채 종잡을 수가 없군요. 엔젤 씨를 믿으십니까? 물론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지 않는다면 누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혹시 결혼식 날 다른 말은 하지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날 아침에 저를 데리러 왔을 때도 그분은 저의 손을 꽉 잡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를 하셨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음 변하지 맙시다. 만일에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약혼한 사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오. 설사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 맹세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제고 반드시 꼭 만나게 될 것이오.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소? 결혼식 날 아침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싫었는데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스머는 그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네요. 하, 정말 그분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요? 음,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군요. 홈즈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서덜랜드 양께선 엔젤 씨에게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아침에 하신 말을 생각해봐도 틀림없어요. 분명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고 말이죠. 그녀는 조금 전과 달리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진 모르겠다. 라는 말씀이로군요. 네.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는 무척 화가 나셨어요. 몹쓸 놈이라고 욕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호스머에 대해선 한마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윈디뱅크 씨에게는 이번 일을 말씀하셨나요? 네, 돌아오자마자 바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더군요.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니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만간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면서요. 혹시 금전적으로 엔젤 씨에게 도움을 주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엔젤 씨는 돈에 관해서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돈을 쓴 일이 없었어요. 단 1실링도 쓰게 하신 일도 빌리신 일도 없었어요. 또 결혼 전에 제 재산을 모두 그분 앞으로 해놨다면 그건 참 미심쩍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제 재산에 대해선 앞으로도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의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성당 앞에서 미아가 되게 했다고 그분에게 어떤 이득이 있겠어요? 어, 선생님,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요즘엔 거의 잠도 자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만약에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어째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걸까요? 아,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서덜랜드 양은 털도시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었다. 음, 네, 알겠습니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사해드리죠. 틀림없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서덜랜드 양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든 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녀는 기대에 차서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홈즈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오스모 엔젤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네? 서덜랜드 양뿐 아니라 나 역시 깜짝 놀랐다. 홈즈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또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의 삶에서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덜랜드 양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홈즈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홈즈 선생님?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군요. 홈즈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덜랜드 양? 사건을 조사하자면 앤델 씨의 정확한 인상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편지도 함께 보여주시면 꽤나 도움이 되겠군요. 네, 인상착의라면 아마 이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오련의 신문과 편지 봉투 4개를 내밀었다. 지난주 토요일 크로니클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온 편지는 그 4통이 전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댁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캠버웰 라이언 플레이스 31번지입니다. 홈즈는 수첩을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다. 엔젤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하셨고, 음, 윈디뱅크 씨의 직장 이름은 알고 계시겠죠? 웨스트하우스 앤드 머뱅크란 주류회사에 거기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보르도산 적포도주를 수입한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펜처지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을 게 없군요. 그만 대우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과 편지는 제가 잠시 보관해도 되겠죠?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덜랜드 양, 부디 제 충고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새 인생을 사는 겁니다. 홈즈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전 성경에 대고 맹세를 했어요. 그분과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고 말이에요. 설사 돌아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분의 충실한 약혼자로서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드려요. 연락만 주신다면 언제라도 다시 달려오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방을 나서는 서덜랜드 양의 어깨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침울하게 젖어 있었다. 서덜랜드 양이 돌아간 뒤 홈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양손의 끝을 맞댄 채 발을 길게 뻗고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화가 난 사람 같았다. 하지만 간혹 연민의 빛이 스치기도 했다. 난 홈즈의 표정이 복잡한 만큼 생각도 복잡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창밖으로 그녀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홈즈가 입을 열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서덜랜드 양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홈즈도 생각하기를 멈춘 듯했다. 그는 선반에 있던 도자기 파이프를 집어들고는 불을 댕겼다. 그 파이프는 오랫동안 홈즈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손잡이 부분이 반질반질했다. 홈즈는 몸을 의자에 깊이 묻은 채 구름 같은 푸른 연기를 연신 만들어댔다. 홈즈가 나에게 얼굴을 돌리며 입을 연 건 담배가 거의 다 타들어간 후였다. 왓슨. 이 사건은 특별히 어렵다거나 흥미로운 사건은 아니야. 흔하고도 낡은 수법이지. 내 사건 파일 속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지. 1877년 햄프셔군의 앤도버에서 일어난 사건과도 매우 비슷해. 그리고 작년 헤이그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일세. 물론 예전의 것들에 비해 두어 가지 새로운 점이 엿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저분한 사기 사건이라는 오명은 퍼줄 수는 없을 것이야. 어쨌든 난 이 사건 자체보다 지금 나간 서덜랜드 양이 이 사건보다 더 흥미롭군. 이 사건에서 교훈이라는 것을 찾는다면 바로 그 아가씨에서 찾아야 할 걸세. 나 역시 그녀가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홈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전했다. 요즘 보기 드물게 고귀한 영혼을 가진 여성이더군. 그 이상이지. 홈즈, 자네 서덜랜드 양에게서 많은 것을 알아낸 모양이군. 자네도 보지 못한 건 아니라네. 단지 본 것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뿐이야. 주의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군. 왓슨. 사람은 말이지 소매나 손톱이나 구두끈 같은데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성격 등이 나타나기 마련이야. 그래,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자네가 그 아가씨의 모습에서 무엇을 봤는지 내게 한번 말해보게. 글쎄, 그녀는 일단 붉은 깃털로 장식한 청회색의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 검정색 자켓을 입고 있었고 그 자켓에는 역시 검은색의 구슬로 수가 놓여져 있었고 특히 가장자리에는 검은 옥장식이 붙어있더군. 안에 입은 드레스는 커피색보다 약간 진한 갈색이었고 목둘레와 소매 끝에 진홍색의 플러시천이 덧대어져 있더라고. 그리고는 회색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오른쪽 둘째 손가락 부분이 약간 달아 있었어.
귀에는 작고 둥근 금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구두는 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고생을 모르고 자란 티가 나더군. 그래서 이제 약간 우둔해 보인다고나 할까? 아니지, 그보다는 좀 안이해 보였다고나 할까? 왓슨, 자네가 머지않아 탐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닌가 싶군. 정말 많이 발전했어. 내 친구는 숨벽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말이야, 정말 내 예상대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관찰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몸에 익힌 것 같지만 말이야. 특히 색에 대한 관찰력이 참 뛰어나군.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부적인 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그렇게 해야 할 거야. 자네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게 될 걸세. 세부적이라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자면 조매에 남아있는 흔적 같은 거. 그런 것들 말이지. 전체적인 인상은 그 사람의 부의 정도,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알아내기 어렵거든. 나는 어쨌든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에 소매 끝을 자세히 본다네. 남성의 경우엔 바지의 무릎을 살피고 말이야. 자네도 아까 얘기했지만 서덜랜드의 양쪽 소매엔 플러시천이 덧대어져 있었어. 플러시천은 흔적이 잘 남는 천 중 하나라네. 물론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지. 바로 소매에 두 줄의 주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 그건 타자를 칠 때 탁자에 눌려서 생긴 자국이야. 물론 손으로 돌리는 수동식 재봉틀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흔적이 생기겠지만 그 경우엔 양손이 아니라 왼쪽 손에만 나타나네. 그것도 소매르단 전체가 아니라 새끼손가락 근처에만 말이야. 그래서 타자를 치는 줄 알았건. 그럼 안경은? 그건 그녀의 얼굴에서 단서를 찾았지. 그 양쪽에 움푹 들어가는 적이 있었거든. 꽤나 도수가 높은 안경을 썼다는 증거일 거야. 아무튼 내가 타자를 치는데 눈이 나빠서 고생했겠다라고 하자 그 아가씨가 꽤나 놀라더군. 홈즈는 다시 생각해도 재미있다는 듯 맞게 웃었다. 그 말에 나도 놀랐네. 사실 그 정도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다는 것만, 그것만 명심하면 가능한 일이지. 그렇다면 그녀가 서둘러 나왔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그건 구두를 보고 알았네. 구두? 짝짝이로 신고 있었거든. 물론 얼핏 보면 두 구두가 비슷했다네. 한데 한 짝의 코끝에는 작은 장식이 붙어 있었지만 다른 한 짝은 그게 없었지. 그뿐이 아니었어. 구두에는 모두 5개의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한 짝은 아래쪽 2개만 채워져 있었고 다른 한 짝은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그리고 5번째 것이 채워져 있더군. 자, 한번 생각해보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가시 달린 멋쟁이 모자까지 쓴 젊은 아가씨가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왔다? 게다가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말이야.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여성이라면 어디 가당키 난 일인가? 하지만 그녀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걸 자네도 봐서 잘 알 거네. 결국 남의 눈 같은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황급히 뛰쳐나온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편이 맞지 않겠나. 나는 홈즈의 날카로운 추리에 또 한 번 감탄했다. 놀랍군. 그 밖에 또 뭐 알아낸 것은 없나? 혹시
그 아가씨의 손톱을 봤나? 아니,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끝낸 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 바로 뭔가를 쓰는 일이지. 오른쪽 장갑 둘째 손가락 끝이 달아있던 것은 그건 자네도 보았지? 하지만 보일 듯 말 듯 작은 구멍이 있었다는 건 그건 아마 못 본 모양이더군. 그리고 그 부근에 잉크 자국이 있다는 것도 말이야. 잉크 자국? 그런 게 있었다고?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장갑뿐 아니었네. 손톱에까지 잉크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었어. 그것을 봐서는 펜에 잉크병을 담글 때 그때 꽤나 서둘렀던 것이 분명해. 급한 마음에 주의하지 못하고 펜을 병에 너무 깊이 담갔던 거지. 만약 장갑에 잉크 자국이 없었더라도 그녀가 오늘 아침에 뭔가를 썼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건 구두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숙녀가 잉크가 묻은 손을 씻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만큼 서둘렀다는 의미일 거야. 게다가 만약 어제의 흔적이라면 오늘 아침 세수를 할 때 그때 씻겨서 희미해졌을 거네. 하지만 서드랜드 양의 손톱은 그 손톱의 흔적은 비교적 선명했거든. 이런 것은 대체로 초호적인 것이지만 하나하나 모두 흥미로운 일은 분명해. 그렇군. 근데 어째서 서드랜드 양에게 모든 걸 잊고 살라고 말한 건가? 정말 엔젤 씨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한 거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그 사기 사건이란 건 또 뭔가? 서두르지 말게. 모든 건 너무나 명확해. 하지만 일단 오스모 엔젤이라는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싶네.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좀 읽어주겠나? 나는 서덜란드 양이 두고 간 신문 조각을 집어들고 불빛에 비췄다. 문제의 내용은 다른 실종자를 찾는 광고들 사이에 있었다. 실종자, 오스모 엔젤, 성별, 남자, 실종일, 14일 금요일 아침, 실종 장소, 라이언 플레이스에서 세인트 세이비어 성당으로 가는 도중, 인상착의, 키는 약 170cm의 건장한 체격, 검은 머리에 머리 한가운데가 약간 벗겨짐, 창백한 안색에 검고 풍성한 콧수염과 구렛나룻이 인상적임, 빛에 약한 약시로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으며 작고 낮은 목소리에 어눌한 말투, 실종 당시 실크를 덧댄 검정 계복인 프로코트와 회색 모직 바지 차림이었고 고무를 덧댄 부츠 위에 갈색 각반을 하고 있었음. 조기엔 금으로 된 시계줄을 했음. 리드놀가에 있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라고 함. 위 사람의 행방을 알려주신 분께 사례하겠음. 그만, 그 정도면 됐네. 홈즈는 낭독을 중단시키고 엔젤이 서드랜드 양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살펴보았다. 편지들은 지독히 단순해. 발자크를 인용했다는 것만 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연애 편지야. 여기에서 엔젤에 대해 알아낸다는 건 그건 무리일 거야. 근데 주목할 만한 건 아주 없는 게 아니야. 적어도 한 가지는 말이야. 아마 자네도 본다면 놀랄 거야. 홈즈는 나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타자기로 쳤다는 거 말인가? 편지의 내용뿐 아니라 서명까지 전부 다 타자기로 쳤어. 편지 끝에 오스모 엔젤이라고 타자기로 쳐있지? 게다가 날짜는 요일까지 정확히 밝혔으면서 주소는 아주 모호하게 리드놀가라고만 표시를 했네.
그렇군. 정말 서명까지 타자로 치다니. 꽤나 이상한데? 그래, 이 서명은 말이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도 몰라. 그래? 나는 여전히 홈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나? 글쎄, 이게 뭐 결혼이 파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였을까? 뭐 고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자필 서명은 아무래도 좀 불리할 테니까. 그럴듯한 가설이긴 했지만 이번 사건과는 아주 무관한 얘기군. 좋아, 그 부분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이야기해 줄 테니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세. 우선 이 사건부터 해결해야겠지. 어쨌든 이제부터 난 두 통의 편지를 쓰려고 하네. 한 통은 서덜랜드 양의 계부인 윈디뱅크 씨에게 보내는 편지일세. 내일 오후 6시에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려고 하네. 뭐 남자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다른 한 통은 런던 시내에 있는 어떤 회사로 보낼 거야. 이 사건은 그걸로도 충분해. 자, 이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어졌어. 적어도 답장이 오기 전까진 말이야.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선 덮어두고 싶군. 홈즈는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침묵에 빠져들었다. 나는 홈즈가 추리한 이 내용이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난 그가 이 묘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실한 결론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여유만만한 태도가 바로 그 증거였다. 예리한 추리와 남다른 추리력을 자랑하는 홈즈가 저렇게 여유로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가 이번에도 메리 서덜랜드 양의 사라진 신랑의 행방을 찾으리라는 건 한치도 의심할 바 없는 일이었다. 나는 홈즈의 말대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내가 있는 내 집으로 가기 위해 홈즈를 남겨두고 베이커가의 하숙방을 나섰다. 그는 여전히 파이프를 물고 방 안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도록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이튿날 나는 좀처럼 베이커가로 갈 시간을 내지 못했다. 그 무렵 나는 상당히 중한 환자를 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환자가 위중했던 것이다. 온종일 그에게 매달려 있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환자의 상태가 나아진 건 6시가 거의 다 돼서였다. 나는 사건의 대단원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지나가던 마차를 붙잡고 곧장 베이커가로 달려갔다. 그러나 내 걱정과는 달리 홈즈의 하숙집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했다. 홈즈는 그 길고 마른 몸을 구부린 채 안락 의자에 파묻혀 잠들어 있었는데 방 안에는 약병과 시험관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홈즈가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누군가 침입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방해 상태였다. 나는 자극적인 염산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다. 이 정도 냄새라면 홈즈가 온종일 화학 실험에 열중했던 것이 틀림이 없었다. 문소리에 잠이 깼는지 홈즈가 뒤척였다. 어때? 뭐 좀 알아냈나? 그건 산화비륨의 황산염이었네. 홈즈는 잠이 덜 깼는지 엉뚱한 대답을 했다. 아니 그 실험 결과 말고 어제 그 수수께끼의 사건 말일세.
그거. 난 또 오늘 실험한 걸 묻는 줄 알고. 홈즈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빙그레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 사건이라면 걱정할 것 없네. 수수께끼라고까지 할 만한 사건이 아니야. 뭐, 두어 가지 그럴듯한 점이 있긴 하지만 말이야. 윈디뱅크 씨에겐 어떤 연락이 없었어? 6시에 오겠다는 답장을 받았네. 홈즈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사건이 어려운 게 아닌데 단지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착한 아가씨를 희롱한 파렴치한 그 놈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을 내가 찾지 못했다는 점이네. 그럼 실종 사건이 아니고 정말 사기 사건이란 말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거지? 그러나 홈즈의 대답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노크 소리가 났던 것이다. 드디어 오셨군. 홈즈는 나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30세가량의 체격이 좋은 남자였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며 청백한 안색이었지만 그렇다고 병약해 보이지는 않았다. 면도를 금방 한 사람처럼 깔끔했고 부드러우나 어딘지 날카로워 보이는 회색의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태도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듯 했지만 비굴해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 남자는 우리를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중절모를 벗었다. 제임스 윈디뱅크 씨? 네, 그렇습니다. 그는 모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쪽에 있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홈즈는 그가 옆에 있는 의자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이 타자기로 친 편지를 보내신 분이 맞죠? 6시에 오시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좀 많이 늦었군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회사의 메인 몸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집안의 부끄러운 일로 선생을 귀찮게 해드린 모양이더군요. 그런 문제는 드러내놓고 떠들고 다닐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덜랜드 양이 선생님을 찾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반대했습니다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더군요.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덜랜드 양은 매우 다혈질인데다가 충동적이죠. 일단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해버리는 성격이란 말입니다. 물론 말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어쨌든 선생님이 경찰이 아닌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집안일을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 정말 철이 없어도 한참 없군요. 게다가 호스모 엔젤이라는 정말 경우도 없고 염치도 없는 자를 찾는데 돈을 낭비하다니 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도대체 마음 먹고 사라진 자를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즈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게는 호스모 엔젤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윈디뱅크는 그 말에 몸을 움찔하는 듯 하더니 들고 있던 장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금방 태어난 얼굴로 장갑을 집어들었다. 그거 기쁜 소식이로군요. 그런데 단서라니 그게 뭡니까?
단서는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주의가 깊다면 단서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 타자기를 한번 봅시다. 타자기. 그것도 정말 사람만큼이나 개성이 뚜렷하죠.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쓰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그건 같은 기종이라고 할지라도 찍힌 활자가 똑같을 수가 없죠. 어느 활자가 또 다른 활자보다 유난히 다른 것도 있고 삐뚤어진 것도 있기 마련이고요. 윈디뱅크 씨가 저에게 보내주신 편지만 보더라도 모든 글자가 일률적으로 찍혀있진 않았습니다. 알파벳 E는 다른 것에 비해 희미한 편이고 알파벳 R은 한쪽 끝이 떨어져 나갔는지 안 찍혀있어요. 이 두 글자의 특징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밖에도 1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타락이 때문일 겁니다. 그 타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꽤나 많거든요. 그럼 회사에 있는 타자기로 친 겁니까? 네, 그렇죠. 회사에서는 발송하는 모든 서신을 바로 그 타자기로 이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홈즈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실은 제가 아주 가까운 장래에 논문을 하나 쓸 작정입니다. 타자기와 범죄와의 상관성이란 주제로 말이죠. 그래서 전부터 꽤나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윈디뱅크 씨,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홈즈가 주머니에서 꺼내 앞으로 내민 건 실종된 호스머 엔젤이 보낸 4통의 연애 편지였다. 그러나 윈디뱅크는 그걸 보려고도 하지 않고 날카로운 눈매로 홈즈만 쳐다볼 뿐이었다. 이 편지는 말이죠. 서덜랜드 양이 놓고 간 거예요. 바로 실종된 엔젤 씨가 보낸 편지죠. 보시다시피 모두 타자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통 모두 알파벳 E가 희미하게 보이고 알파벳 R의 끝이 안 찍혀 있더군요. 확대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14가지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치 당신이 제게 보내주신 편지처럼 말이죠. 윈디뱅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모자를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홈즈씨,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내 생전에 이런 참고대 같은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시간이 있거든 엔젤 씨를 찾아내기나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내게는 그 자를 잡은 다음에나 연락하시라고요. 원하신다면. 홈즈는 흥분하고 있는 윈디뱅크 씨와는 달리 차분한 태도로 말했다. 그리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가선 열쇠로 문을 잠가버렸다. 뭐요? 무슨 짓이요? 호스모 엔젤은 이미 찾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윈디뱅크는 입술까지 새파랗게 찔려 있었다. 그리고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도망갈 수는 없을 테니까. 속임수는 이미 모두 다 드러났어. 내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게 그게 당신의 실수요. 자, 앉으시오. 난 아직 당신에게 할 얘기가 남아있어, 윈디뱅크 씨. 아니, 이제 엔젤 씨라고 불러야 하나? 윈디뱅크는 경악에 찬 눈으로 홈즈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유령같이 새해진 얼굴로 의자에 무너져 내리듯 앉았다. 그래도 날 붙잡을 수는 없어. 그는 몹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 그 점이 아직까지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요. 홈즈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많은 사건을 내어온 나로서도 이처럼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건은 처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참 유감스러울 뿐이요. 어쨌거나 이제부터 당신이 저지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줄 테니 틀린 점이 있거든 지적해도 줬어. 윈디뱅크는 대답도 없이 모든 의지를 상실한 채 몸을 웅크리고 의자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충격을 받은 듯했다. 홈즈는 한 발을 벽난로 한쪽 기둥에 붙이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혼잣말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윈디뱅크란 자는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과부와 결혼을 했어. 그가 결혼한 목적은 물론 돈이었어. 그 과부는 회사를 경영할 만큼 부유했고 일부딸 역시 친척으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순진하고도 자립심이 강했던 일부딸은 자신의 유산을 버버리 부모에게 주었소. 한낱 회사원이었던 그녀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말이오. 하지만 의붓딸이 결혼이라도 하는 날이면 1년에 100파운드라는 돈은 더 이상 그의 것이 될 수 없었어. 그로서는 그 돈을 잃는다는 건 상상하기조차 싫었을 것이오. 의붓딸은 착했고 또한 싹싹했어. 게다가 자신의 일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그런 그녀에게 결혼할 남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었어. 그래서 그는 에이브 딸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한, 즉 젊은 남자와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필요했어. 그래서 정숙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외출을 금지시켰고, 착한 에이브 딸은 부모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되었어. 그러나 딸의 인내에도 한계는 있었어. 그녀가 마침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무도회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 바로 그것이요. 더 이상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이요. 결국 그는 비상수단을 쓰기로 했어. 교활하게도 아내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요. 아내를 공범으로 만들고 웨이브 딸을 속이기로 한 거요. 그는 먼저 변장을 했어. 회색 눈을 가리기 위해 색안경을 썼고 코스염과 쿠렛나룻을 멋지게 붙여서 인매를 가렸어. 또 비교적 높은 목소리의 톤을 낮고 음산하게 바꿨어. 어릴 때 병으로 생긴 후유증이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었지. 그런 후에 호스모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직접 구애를 함으로써 위험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쳐버린 거요. 처음엔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메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빠져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윈디뱅크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소. 의도와 어찌되었건 그녀는 오스모란 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소. 이성교제가 없었던 노처녀로선 외관상 멋진 남자의 구원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요. 더구나 어머니까지 그자를 죽여 세우는 판이니 더욱 열중할 수밖에. 일부 아버지의 계략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말이오. 홈즈가 질타하듯 말하자 윈디뱅크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홈즈는 그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당신은 혹시라도 그녀가 알아채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밤에 만났어. 여기엔 그녀가 눈이 나쁘다는 것이 한몫했고, 근데 이 이중생활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매번 프랑스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이오.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한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일부 딸이 당신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이요. 이제 남은 일은 이 연애를 아주 극적인 형태로 끝내는 일일 것이었을 거요. 그녀가 평생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한 인상을 남겨야만 했지. 결국 당신은 되지도 않는 맹세까지 강요하며 결혼을 약속하게 만들었어. 구원한 날의 것도 그렇지만 특히 결혼식 날에 한 맹세는 아주 교활한 것이었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기다려달라. 당신은 그 한마디로 순진한 그녀에게 자신의 약혼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어.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은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 어쨌든 당신은 의물딸과 아내를 앞에 마차로 식장으로 보냈어. 그리고 따라가는 척하며 다른 마차를 탔지만 당신은 출발하기 전에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간 거요. 그리고 마차들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유유히 집으로 들어가 편장을 지웠어. 그것을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오스모 엔젤이란 자가 영영 사라졌던 거요. 윈디뱅크 씨, 내 이야기가 틀리요. 홈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윈디뱅크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은 듯했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떨거나 죄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싸늘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홈즈 씨, 당신의 이야기 아주 잘 들었어. 매우 그럴듯하군. 물론 나는 범죄가 될 만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이오. 저 문을 열지 않는 이상 아마 당신은 불법 감금과 협박이란 죄를 범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오. 당신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르지 않을 테죠?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에, 당신 말대로야. 홈즈는 문의 자물쇠를 풀며 말했다. 분명히 법은 당신에게 어떤 벌도 줄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만일 서덜랜드 양에게 남자 형제가 있었다면 당신에게 그따위 웃음을 지울 수 있는 여유는 없었을 거야. 채찍으로 등짝이 나만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울 따름이건. 홈즈는 평소와는 달리 얼굴까지 붉히며 열을 올렸다. 하지만 말이야, 당신에게 속아 눈물을 흘리고 있을 한 불쌍한 여성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내게는 의뢰인에 대한 의무감이 있고 어쨌든 내게도 채찍은 있으니까 말이야. 홈즈는 빠른 걸음으로 벽에 걸린 승마용 채찍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윈드뱅크가 방 안을 뛰쳐나가 우당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다. 붙잡을 사이도 없이 재빠른 몸놀림이었다. 곧이어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창문으로 그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몹쓸 인간 주제에 지가 아픈 건 싫은 모양이지. 홈즈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비아냥거렸다. 저자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을 거야. 끝내는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교수대에 올라가게 되겠지. 어쨌든 법의 심판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군. 홈즈는 다시 의자에 돌아와 앉았다. 홈즈. 아직도 난 잘 모르겠네. 저자가 범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일단 오스모 엔젤의 실종엔 어떤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네. 맹세를 통해 실종을 암시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것도 꽤나 수상했지. 그런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부밖에 없더군. 또 하나 의심스러웠던 점은 두 사람이 함께 그녀 앞에 등장한 일이 없다는 것이었네. 윈디뱅크가 프랑스에 있을 때 집까지 찾아온 엔젤이 계부가 돌아오자 편지만 보내왔네. 물론 거기엔 구실이 있었지.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자가 계부를 피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인상차기도 말이야. 그 여자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했다네. 색안경이니 수염이니 하는 건 변장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지.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정도의 변장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라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의 관심을 끈 건 바로 타자기로 친 서명이었어. 그 어느 누구도 서명까지 타자기로 치진 않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다는 건 자신의 필체를 숨겨야 할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암시했지. 그건 다시 말해 편지를 보낸 자의 필체를 서덜란드 양이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가까운 아니면 가깝게 사는 사람이었던 거지. 결국 내 의문점과 추리는 모두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더군. 바로 윈디뱅크란 자를 향해서 말이야. 하지만 홈즈, 그건 모두 심증일 뿐이지 않나. 자네가 증거도 없이 윈디뱅크를 취조했을 리 없을 텐데.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에 비하면 증거를 갖추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야. 내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바로 편지였네. 내가 어제 편지를 2통 보낸다고 했던 걸 기억하나? 하나는 윈디뱅크에게 보냈고 다른 하나는 어떤 회사에 보낸다고 했지. 그런데 실은 그 회사가 윈디뱅크가 다닌다는 웨스트하우스 앤드 머뱅크 주류 회사였네. 일단 신문 광고를 통해 그의 인상착의를 손에 넣은 난 색안경과 수염 그리고 목소리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인상착의만을 편지에 썼네. 사원 중 이와 비슷한 용모의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말이야. 회사에서 보낸 답신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 바로 제임스 윈디뱅크란 이름이야. 내 심증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지. 하지만 놈이 발뺌하지 못하게 할 증거가 있어야 했네. 그래서 윈디뱅크 그자에게 답장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거야. 나는 평소부터 타자기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 그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의도에 따라 타자기로 친 답장을 보냈지. 결과는 아까 그자에게 설명한 그대로야. 엔젤의 연애 편지를 친 것과 그것과 같은 타자기를 사용한 거지. 어떤가? 이만하면 완벽한 친구 아닌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추리와 신속한 행동이 마냥 놀라울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다. 나는 조심스레 마음을 내비쳤다. 근데 서덜랜드 양은 어떡하지? 글쎄, 나도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믿지 않을 테니 정말 걱정이군. 여자의 환상을 빼앗는 사람은 위험하다 라는 말도 있지 않나.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인 히파저 호리타우스만큼이나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었다고 봐야겠지. 홈즈는 우울한 표정으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지금 우리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그 아가씨가 하루속히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혼 상대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원하는 것뿐일 거야. 홈즈의 머리 위엔 푸른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